어느새 오늘 하루가 모두 지나갔네요. 이제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잠들 시간이에요. 포근한 이불을 덮고 꿈속으로 갈 준비를 마치셨나요? 푹신한 쿠션을 꼭 끌어안고 포근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네요. 모든 감각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만 집중해보세요.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AB6IX의 전웅이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팽이와 공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장난감 서랍에는 팽이와 공이 들어있었는데요. 팽이는 공을 사랑했어요. 공의 매끈한 가죽과 동글동글한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팽이는 매일 공에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공아, 우리는 이 서랍 안에서 같이 사니까 부부나 다름없지? 아빠 엄마 같은 사이 말이야. 하지만 공은 콧대를 높이 쳐들고 팽이를 무시했습니다. 팽이가 좋아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공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팽이를 꺼내 정성스럽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예쁜 색으로 알록달록 칠하고 무늬도 그려졌습니다. 그러자 아주 멋지게 변신했죠. 자신감이 생긴 팽이는 공아, 나 진짜 멋지지? 이제 너랑 잘 어울리는 팽이가 된 것 같아. 너는 통통 튀고 나는 빙글뱅글 돌잖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 어딨어? 이제 우린 부부 사이 맞지? 그런데 공은 여전히 콧대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다, 우리 엄마는 아주 비싼 모로코 가죽 신이었어. 그리고 내 안엔 스페인 귀족이 마시던 와인의 코르크가 들어있단다. 나는 귀족이야. 아주 귀하신 몸이라고. 너랑은 어울리지가 않아. 팽이는 꿋꿋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귀한 몸이야. 나는 마호가니라는 멋진 나무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높은 사람들도 나를 가지고 돈단다. 사장님도 날 돌린 적이 있고 멋진 장군도 날 돌린 적이 있어. 팽이의 말에 공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공의 눈이 반짝거렸죠.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진짜 안타깝다.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난 너랑 결혼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미 제비랑 약혼한 사이야. 뭐? 우리 집 소년이 어느 날 나를 하늘 높이 튕겨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제비가 둥지에서 고개를 내밀고 엄마 아빠 사이가 되자고 말했어. 근데 나도 제비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속으로 그러자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제비랑 약혼한 사이야. 너랑은 결혼할 수가 없어. 팽이는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공은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널 잊지 않을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고 말했어요. 팽이는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소년이 서랍을 열더니 공을 가지고 나갔어요. 소년은 공을 높이 튕기고 또 튕기고 튕기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팽이는 창문 너머로 그런 공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다시 한번 던졌을 때 공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늘로 튕겨져 올라간 공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팽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 공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제비 둥지로 갔겠지. 이제 정말 제비랑 결혼하는구나. 팽이는 너무나 슬펐어요. 이제 다시는 공을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팽이는 여전히 공을 사랑했죠. 그래서 공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팽이는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며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했지만 공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래오래 시간이 흘렀고 팽이도 그만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팽이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년이 칠해준 무지개색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멋스러워지고 아름다운 무늬는 고풍스러웠어요. 오랫동안 돌았더니 겉모습은 매끈해졌죠. 그래서 팽이가 한 번씩 돌 때면 다른 장난감들은 감탄했습니다. 팽이는 정말 멋져.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루는 소년이 팽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힘차게 팽이를 돌렸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돌렸는지 팽이가 그만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장난감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팽이가 사라졌어. 어쩌면 좋아? 팽이를 잃어버렸나 봐. 소녀는 마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팽이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팽이는 쓰레기통에 빠져버렸거든요. 어쩌다 내가 이런 곳으로 오게 된 거지? 팽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두컴컴한 쓰레기통 속에는 망가진 인형, 부러진 나뭇가지들, 수많은 잡동사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웬 썩은 사과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팽이는 그 사과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건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바로 공이었어요. 공은 제비랑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날아가다가 지붕 아래 물받이통에 빠져서 몸이 퉁퉁 불어버린 거예요. 팽이는 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공도 팽이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팽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왔구나. 장난감이 쓰레기통에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인데. 난 가죽공이야. 우리 엄마는 아주 비싼 모로코 가죽 신이었어. 나는 귀족이야. 아주 귀하신 몸이라고. 공은 계속해서 잘난 척을 했죠. 그래서 나를 본 장난감들은 다들 나한테 청혼을 했지. 그런데 물받이통에 빠지는 바람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지 뭐야. 팽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 공이 바로 예전에 팽이가 무척 사랑했던 그 공이라는 걸요. 그때 찾았다. 여기 팽이 찾았다.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팽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팽이는 공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팽이는 더 이상 공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공을 만나도 아는 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팽이와 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결국 팽이는 공을 마음에서 지우고 말았네요. 팽이는 공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공의 겉모습이 초라해졌을 때
그 사랑을 거둔 거겠죠? 아무래도 팽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AB6IX의 전웅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보이지 않는 종소리를 찾으러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동화를 듣기 전에 가장 편안한 곳에 누워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심호흡을 길게 내뱉어 봅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안데르센의 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는 저녁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종소리는 아주 짧게 그리고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종소리가 들리면 숲속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종소리가 무척 아름다워. 직접 가서 듣고 싶어. 종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찾으러 나서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깝게 들리던 종소리는 꽤 먼 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종을 찾으러 숲속으로 떠났지만 직접 종을 보고 온 사람은 없었죠. 사실 종은 숲속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아. 종은 그냥 세상에 없는 존재인지도 몰라. 소문이 퍼져 종은 점점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도 이 종소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종소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말했죠. 수많은 사람이 벼슬을 탐내며 종을 찾으러 떠났어요. 그러나 종소리를 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 종을 보진 못했어요. 숲의 끝자락에서 종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찾은 것뿐이었죠. 사실은 그건 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숲에서 봤는데 아주 커다란 올빼미가 텅 빈 나무에 몸을 부딪히고 있었죠. 그때마다 종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임금님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성당에서 나온 아이들은 종을 찾으러 숲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못 가. 오늘 밤 파티에 가야 되거든. 나도 윗집에서 빌린 옷과 신발을 돌려주어야 해. 미안해. 나 먼저 집으로 돌아갈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들만 숲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숲의 절반도 못 가 덩치가 작은 아이는 지쳐 돌아갔어요. 몇몇 아이는 풀밭에 앉아 들꽃으로 화관을 만드는 재미에 빠져 종을 찾으러 가지 않았죠. 나머지 아이들은 씩씩하게 걸어 버드나무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버드나무에서도 종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봤지? 여기까지 왔지만 종은 없어. 종은 그냥 상상의 소리야. 바로 그때였어요. 깊은 숲속에서 크고 경건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종을 찾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숲은 들어갈수록 매우 험난했지만 아이들은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뒤엉킨 나뭇가지들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고 몇몇 아이는 철퍼덕 넘어지기도 했어요. 드디어 아이들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 냇가까지 도착했습니다. 어른들도 오기 힘든 아주 깊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이들은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물소리를 들어봐. 혹시 이 소리가 종이 아닐까? 물소리와 종소리는 달랐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 소리가 종이라 확신했어요. 그리고 종을 찾는 걸 포기했죠. 다른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두막까지 걸어갔어요. 오두막의 마당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와 장미 넝쿨이 있었습니다. 그 넝쿨 사이를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종이 걸려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 종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종이야. 그 종은 매우 작아서 우렁찬 종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작은 종이 소리를 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때 한 아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가 들었던 종소리와 달라. 그렇게 말한 아이는 바로 왕자였죠. 아이들은 왕자만 두고 도시로 돌아가며 왕자의 흉을 받습니다. 이미 종을 찾았는데 뭘 찾겠다는 거지? 저 왕자는 정말 바보 같아. 결국 왕자는 혼자 길을 떠났어요. 왕자는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종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려왔죠. 왕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옷과 신발을 돌려주느라 함께 오지 못한 가난한 아이였어요. 자꾸 종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다시 왔어요.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죠. 나와 함께 가자. 가난한 소녀는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을 바라봤어요. 구멍난 신발을 신고는 왕자가 가려는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왕자와 다른 방향으로 걸었고 왕자와 소녀는 헤어졌어요. 왕자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씩씩하게 숲속을 걸었어요. 좀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짓궂은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낄낄, 저 왕자를 괴롭히자. 저 아이는 임금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왕자는 장난을 치는 원숭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원숭이를 지나치자 이번엔 무시무시하게 생긴 꽃이 나왔습니다. 왕자의 얼굴만큼 큰 꽃에는 징그러운 수술이 잔뜩 달려 있었죠. 나무의 몸통은 갈라져 있고 이끼는 귀신의 머리카락 같았어요. 숲속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으스스한 숲에 남은 왕자는 무서웠어요. 그때 또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을 찾고 싶었지만 왕자는 너무 지쳤어요. 나는 절대 종을 찾지 못할 거야. 이제 곧 더 어두워지겠지? 왕자는 종 대신 지는 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높은 바위 위로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숲과 도시,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와 만나 파란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 놨죠. 모든 자연이 하나가 되는 순간 왕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웅장한 종소리처럼요. 해가 지고 캄캄한 하늘 위로 예쁜 별들이 나타났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별을 보며 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때였어요. 왕자가 서 있던 바위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그는 바로 왕자와 헤어졌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왕자는 울컥한 마음으로 소년을 끌어안았어요. 소년도 왕자를 힘껏 부둥켜 안았죠. 그들은 나란히 손을 잡고 도시로 돌아갔어요. 손을 잡은 두 소년의 뒤로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자와 소년처럼 길을 헤맨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결과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달리는 여러분의 도전에 종소리가 울리길 바라며 오늘 동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AB6IX의 전웅이었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지친 하루의 끝, 고단한 마음을 달래줄 동화 한 편을 들고 찾아온 저는 AB6IX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 맘 편히 잠자리에 누워 숨을 크게 한번 마시고 내뱉은 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동화는 사랑스러운 꼬마 이다와 이다가 몰래 들여다본 환상적인 꽃들의 무도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안데르센의 꼬마 이다의 꽃 시작해볼까요? 어느 날 귀여운 꼬마 이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내 꽃들이 모조리 죽어버렸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얼마나 예뻤다고요. 그런데 잎들이 다 시들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다는 자신을 귀여워해주는 대학생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꽃들은 어젯밤 무도회에 다녀온 거야. 그래서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거지. 에이, 꽃들이 어떻게 춤을 춰요? 꽃들은 춤을 못 추잖아요. 꽃들도 춤을 출 줄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만 무도회를 열어. 처음 듣는 이야기에 이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꽃들이 무도회에 가는데요? 어린 데이지 꽃부터 우아한 백합, 붉은 맨두라미, 푸른 제비꽃과 향기로운 히아신스, 노란색 튤립까지 모두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해. 그런데 꽃들이 궁전에서 춤을 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꽃들의 무도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끔 밤중에 관리인이 순찰하러 오긴 하지만 관리인이 큰 열쇠 꾸러미를 갖고 다녀서 열쇠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가 들리면 꽃들은 바로 커튼 뒤에 몸을 숨겨. 그래서 아무도 꽃들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럼 저도 꽃들이 춤추는 걸 볼 수 없겠네요? 꽃들이 숨어버릴 테니까요. 아니야. 꽃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면 돼. 이다는 꽃들의 무도회를 구경할 생각에 마음이 풍선처럼 두둥실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다는 간밤에 무도회에 다녀온 후 피곤해서 축 늘어진 꽃들을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인형 소피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죠. 소피야, 미안한데 오늘은 네가 서랍에서 자야겠어. 꽃들이 네 침대에서 자면 기운을 차릴 것 같아. 양보해 줄 수 있지? 이다는 소피에게 물었지만 소피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침대를 빼앗겨 심통이 난 것 같았죠. 이다는 꽃들을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도 잘 덮어주었어요. 그날 밤 이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커튼 뒤로 펼쳐진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예쁜 히아신스와 튤립이 있었습니다. 이다는 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꽃들이 무도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춤을 출까 상상하느라 바빴거든요. 이다는 그렇게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다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이다가 살금살금 꽃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가까이 다가가자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다의 예상대로 아름다운 무도회가 한창이었어요. 대낮처럼 밝은 방 안에는 하얀 달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아신스와 튤립이 길게 줄을 맞춰 서 있고 꽃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마루 위에서 멋진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느라 바쁜 꽃들은 이다가 숨어서 지켜보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주색 크로커스 꽃이 책상 한가운데로 폴짝 뛰어 올라서는
침대 뒤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신사 인형이 일어나 소피의 침대에 누워있던 꽃들을 깨웠어요. 이제 꽃들은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꽃들은 다른 꽃들과 어울려 신나게 춤을 추었죠. 그때 서랍 안에서 벽을 쿵쿵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사 인형이 달려가 서랍을 열자 소피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물었어요. 지금 무도회가 열리는 중인가요? 그런데 왜 나한텐 말해주지 않은 거죠? 새초롬한 소피를 달래러 꽃들이 소피에게 다가왔습니다. 꽃들이 소피에게 함께 춤을 추지 않겠냐고 묻자 소피는 곧 새하얀 달빛으로 빛나는 마루 위에서 꽃들과 춤을 추었어요. 행복해진 소피가 꽃들에게 계속 자신의 침대를 써도 좋다고 허락했죠. 하지만 꽃들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우린 아침이 오면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네가 이다한테 잘 말해줘. 예쁜 정원에 우릴 묻어달라고. 그럼 우린 여름에 다시 깨어날 거야. 그땐 지금보다 더 예쁘게 피어날게. 소피는 꽃들에게 입을 맞추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꽃들아, 죽지 마.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화려한 꽃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황금 왕관을 쓴 장미꽃 투송이는 궁전에서 온 왕과 왕비였어요. 그 뒤를 따라 귀여운 토란꽃과 페랭이꽃도 들어왔습니다. 곧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었습니다. 푸른 제비꽃, 붉은 펜지꽃, 하얀 데이지꽃 모두가 정답게 입을 맞추었어요. 이윽고 꽃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때 이다도 살그머니 꽃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침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꽃들의 무도회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스르륵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다는 잠에서 깨자마자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어요. 꽃들이 아직도 잠들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꽃들은 그대로 누워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시든 모습이었어요. 이다는 얼른 가서 작고 예쁜 종이 상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시든 꽃들을 곱게 눕혀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 정원에 잘 묻어줄게. 그럼 내년 여름에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 줄 거지? 이다는 사촌 요나스 아돌프와 함께 꽃들을 잘 묻어주기로 했어요. 셋은 힘을 합쳐 정원에 작은 무덤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다는 상자에 꽃들을 넣기 전 꽃들에게 차례로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잘 자, 나의 예쁜 꽃들아. 그리고 꽃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흙 속에 고이 묻어 주었어요. 꽃들과 다시 만날 눈부신 여름날을 기약하면서 말이죠.
언제나 헤어짐은 아쉽지만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며 긴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덕에 다음의 만남이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오늘 밤 꿈속에선 누구와 만나게 될까요? 그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천천히 눈을 감아봐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드디어 푹 잠들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왔네요. 이제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고민도 걱정도 모두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머릿속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쉽지 않은 하루였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AB6IX의 김동현이고요. 돼지 저금통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년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죠. 물론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소년의 방엔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기차놀이 세트, 인형, 팽이, 블록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늘 소년을 지켜보고 있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장난감은 아니었어요. 바로 돼지 저금통이었거든요. 그 저금통은 진흙으로 빚어진 거였답니다. 저금통이 소년의 집에 처음 왔을 땐 뱃속이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소년이 하나, 둘 동전을 넣고 또 넣다 보니까 아주 무거워졌어요. 동전을 조금도 더 쑤셔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했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자리는 장롱 위였습니다. 그 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죠. 돼지 저금통은 거기에서 늘 수많은 장난감들을 내려봤습니다. 돼지 저금통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동전으로 어떤 장난감이든 다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난감들은 늘 돼지 저금통을 우러러봤습니다. 돼지 저금통도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돼지 저금통의 시선을 받으면서 소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놀았어요. 하지만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모든 장난감과 놀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 갖고 놀지도 못했는데 계속 새로운 게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밀려난 장난감들은 원성이 자자했죠. 난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 오늘도 나랑은 놀아주지 않는군.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야. 심심하다. 너무너무 외로워. 그래서 장난감들은 소년이 자러 가면 자기들끼리 놀았어요. 어느 날 밤 12시를 알리는
괴종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감들은 그 소리에 하나, 둘씩 깨어났어요. 아, 찌뿌둥해. 난 기관차인데 오늘도 한 번도 달리지를 못했네. 어디 좀 달려볼까? 난 말인형인데 오늘 하루 종일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똑바로 좀 세워놓기나 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몸 좀 풀어야겠어. 시끄러운 장난감들의 소리에 돼지저금통도 눈을 떴어요. 하지만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돼지저금통은 점잖고 고상하게 앉아서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방 안으로 뛰쳐나온 장난감들은 신이 나서 어떤 놀이를 할지 떠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잘생긴 남자 인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다고. 모두 그 인형을 쳐다봤어요. 그 인형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 놀이를 해보는 건 어때? 장난감들은 그 말에 다 같이 사람인 척하는 사람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인형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혈통 좋은 말이야. 다들 알지?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통 좋은 말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힘도 좋다고. 그러자 장난감 시계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나처럼 똑똑한 장난감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 모든 시간을 알고 있다고. 시계의 잘난 척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지팡이가 나섰어요. 내 머리 위에 달린 장식, 이거 진짜 은인 거 알아? 진짜 비싼 거야. 인형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공주와 왕자 인형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싸움을 벌였고, 악마 인형들은 다른 인형들을 괴롭혔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잘생긴 남자 인형은 사람 놀이를 하자는 제안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크게 소리 질렀죠. 사람 놀이는 안 되겠어. 사람들을 흉내내니까 다들 싸우기만 하고 불행해지는구나. 그냥 우리 인형들의 인형극이나 구경하도록 하자. 그제서야 장난감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 놀이는 재미도 없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다들 그제야 한숨을 내쉬면서 박수를 쳤어요. 얼른 다른 놀이를 하자는 뜻이었죠. 뭘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장난감들은 인형들의 인형극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형들은 헨젤과 그레텔 연극을 시작했어요. 공연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막바지에 마녀가 화덕에 들어가는 연기를 할 때 그만 화덕에 있던 불씨가 마녀의 옷에 옮겨 붙고 말았어요. 마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났습니다. 인형들이 얼른 마녀를 쫓아갔지만 마녀는 금세 숨어버렸죠. 하지만 돼지저금통은 마녀가 서랍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돼지저금통은 장난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장롱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돼지저금통이 그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산산조각난 돼지저금통 사이로 수많은 동전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꽃기어 하고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은 거였죠. 장난감들은 얼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깬 소년이 바닥에 떨어진 돼지 저금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새 저금통을 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바로 다음날 새 저금통을 사줬습니다. 새 저금통에는 동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죠. 먼저 있던 돼지 저금통이 한마디도 못했던 것처럼 새 저금통도 조용히 장롱 위에 올려져 있기만 했답니다. 부자라서 잘난 척하던 돼지 저금통은 결국 비참한 끝을 맞았네요. 장난감들이 사람 놀이를 하는데 너무 피곤했다는 것도 조금은 씁쓸한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네요. 내일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장난감들의 사람 놀이처럼 싸우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기분 좋게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밤이 돌아왔어요.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포근하고 푹신한 잠자리에 누워서 기분 좋은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등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기분, 주위의 공기가 차분하게 내려앉는 느낌, 손끝, 발끝까지 몸속에 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릴렉스한 상태가 되셨다면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저는 AB6IX의 박우진이고요. 두꺼비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물에 두꺼비 한 마리가 이사를 왔어요. 개구리들은 두꺼비를 무시했어요. 정말 못생겼다고 말이죠. 두꺼비는 곧 새끼를 낳았고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새끼 두꺼비들을 따돌렸어요. 새끼 두꺼비들은 속이 상해서 엄마, 개구리들이 우리 보고 못생겨서 같이 놀기 싫대요. 엄마 두꺼비는 새끼 두꺼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거라. 개구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너희들 중에는 머릿속에 보석을 갖고 있는 두꺼비가 있단다. 하지만 너희들 중 누구에게 보석이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어. 그건 너희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렴. 새끼 두꺼비들은 모두 행복해했지만 막내 두꺼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아닐 거야. 나는 몸도 너무 작고 너무 못생겼으니 보석을 가졌을 리가 없어. 하지만 모두 행복해했지만 막내 두꺼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보석이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어. 그건 너희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렴. 새끼 두꺼비들은 모두 행복해했지만 막내 두꺼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아닐 거야. 나는 몸도 너무 작고 너무 못생겼으니 보석을 가졌을 리가 없어. 하지만 막내 두꺼비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 꿈은 보석을 갖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거니까. 그런데 며칠 뒤 우물 안으로 두레박이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막내는 두레박을 보자마자 잽싸게 올라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두레박은 조금씩 흔들거리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곧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은 두레박에 담긴 두꺼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질색하면서 발로 차버렸어요. 두꺼비도 놀라서 얼른 도망을 쳤죠. 정신을 차렸을 땐 풀숲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와, 내가 밖으로 나왔어. 여기 참 멋지다. 햇빛에 반짝이는 풀들과 예쁜 빛깔의 꽃들, 날아다니는 나비들. 역시 두꺼비의 기대대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예쁜 시냇물이 나왔어요. 두꺼비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시냇물 속엔 귀여운 물고기 떼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물망초도 보였고요. 물가에는 예쁜 꽃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두꺼비는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분명 거기보다 더 멋진 곳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길을 가던 두꺼비는 양배추 밭에 들어섰고 지나가던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암탉 한 마리가 달려와서 애벌레를 쪼아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큰 소리로 울면서 암탉한테 달려들었어요. 암탉은 깜짝 놀라서 애벌레를 떨어뜨리고 도망갔습니다. 애벌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죠. 두꺼비는 얼른 애벌레에게 다가가서 그래도 다행이다. 내 덕분에 네가 살았네. 하고 말을 걸었죠. 그런데 애벌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아니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탈출한 거라고. 애벌레는 두꺼비에게 쏘아붙이더니 양배추밭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두꺼비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양배추밭에서 벗어났죠. 주위를 둘러보니 농장이 보였어요. 농장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꼭대기에는 황새의 둥지가 있었죠. 두꺼비는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높은 곳에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농장의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시인이랑 동물학자였어요. 동물학자가 먼저 두꺼비를 발견하고 진짜 못생긴 두꺼비네. 잡아서 표본을 만들어야겠어. 하며 두꺼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인이 나서서 말렸어요. 불쌍한 두꺼비를 왜 죽이려고 해? 두꺼비 중에 어떤 녀석들은 머릿속에 보석을 갖고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특히 아주 못생긴 두꺼비 머리에 보석이 들어있다지. 동물학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두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꺼비의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두꺼비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황새 부부가 둥지로 돌아왔어요. 아빠 황새는 새끼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척이 심해. 정말 한심한 종족이야. 옆에서 엄마 황새도 거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보다는 우리 황새가 훨씬 낫지. 그 중에서도 너희 아빠가 제일 멋지단다. 아빠는 날갯짓을 아주 잘해서 햇님한테까지도 날아갈 수 있거든. 그 말에 아빠 황새가 거들먹거리면서 날개를 쭉 펴고 날아올랐어요.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와,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햇님한테까지 날아가고 싶어. 두꺼비의 말을 들었을까요? 갑자기 아빠 황새가 두꺼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있군. 그리고는 빠르게 날아와서 두꺼비를 획 낚아챘어요. 그리고 다시 날아올랐죠. 황새 부리에 물린 두꺼비는 몸이 정말 아팠어요. 하늘 높이 날아갈수록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래를 내려보니 우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비는 힘껏 발버둥 쳤어요. 결국 아빠 황새는 두꺼비를 놓쳐버렸고 두꺼비는 아래로 떨어져서 우물 속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비록 원래 살던 우물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햇님한테 날아가면 뭐해? 우물 안에서도 햇살이 보이는데. 두꺼비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넓은 세상 구경이라는 꿈을 이뤘으니까요. 그리고 두꺼비의 꿈을 이루게 해준 건 바로 머릿속에 있는 보석 덕분이었어요. 그 보석은 바로 두꺼비의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꺼비는 호기심 덕분에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었네요. 호기심은 우리를 넓은 세상으로 이끌고 멋진 구경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경을 마치고 나면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왔을 때 전보다 좀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도 내일 집을 나설 때 눈에 반짝이는 빛을 띄워볼까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어느새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잠에 빠져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여서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찾아보세요. 이제 주위에는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눈을 감고 그 어둠이 주는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숨도 크게 한번 쉬어보시고요. 몸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저는 AB6IX의 박우진입니다. 오늘은 5알의 완두콩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길고 통통한 연두색 꼬투리 안에 완두콩 5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꼬투리 안에서만 살아온 완두콩들은 세상이 온통 초록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날엔 꼬투리 안이 아주 포근해서 모두 낮잠을 잤습니다. 밤에는 달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도 완두콩들은 꼬투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안은 너무 답답했거든요. 여긴 너무 답답해.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완두콩들은 밖으로 나갈 날만 꿈꿨어요.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됐어요. 완두콩들이 들어있던 꼬투리는 예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꼬투리를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두콩들은 금세 들떠버렸어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된 거죠. 오, 이 콩들 총알로 쓰면 딱이겠네. 꼬투리를 딴 건 개구쟁이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첫 번째 완두콩을 새총에 걸었습니다. 첫 번째 완두콩은 신이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안녕? 내가 제일 먼저 간다. 난 아주 멀리 날아갈 거야. 소년은 첫 번째 완두콩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완두콩은 아무래도 흥미없다는 목소리로 나는 아무데로나 날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굴러다닐래. 세 번째, 네 번째 완두콩은 서로 더 멀리 날아갈 거라고 잘난 척을 하며 차례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하나뿐이었어요. 다섯 번째 완두콩은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어디든 좋아. 완두콩의 마음은 두근두근 너무 설레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곧 다섯 번째 완두콩을 새총에 걸고 멀리 날려보냈어요. 우와, 내가 날고 있어. 다섯 번째 완두콩은 아주 멀리 날아가서 포근한 흙 위에 톡 떨어졌어요. 옆을 둘러보니 창문이 하나 있었고요. 창문 안엔 아주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와, 흙이 푹신푹신하네. 이제부턴 여기서 포근하게 지낼 수 있겠다. 완두콩이 잠깐 쉬는 동안 다락방 안에서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좀 어떠니? 조금만 더 먹어보지 그래. 다락방에는 몸이 아픈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전 그 아이의 동생도 아파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어머니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러 가야 했고, 그래서 딸 곁에 계속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어요. 아픈 소녀는 쓸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창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것 좀 보세요. 어머니는 창가로 다가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뭔가
작은 초록빛이 보여요. 그게 뭔가요? 그건 바로 완두콩이 틔운 작은 새싹이었어요. 어머나, 완두콩 새싹이구나.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새싹이 났을까? 어머니는 소녀가 새싹을 잘 볼 수 있도록 침대를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하루 종일 완두콩 새싹만 바라봤어요. 작은 초록빛의 귀여운 새싹이 소녀의 마음을 행복하게 채워줬습니다. 엄마 다녀왔다. 오늘도 많이 지루했지?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쓰러운 목소리로 물어보면 소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완두콩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어요. 저도 저렇게 자라고 싶어요. 몸이 튼튼해지면 밖에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감동했어요. 소녀를 웃게 해준 완두콩 새싹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완두콩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그러는 새에 소녀는 이제 몸을 일으켜 앉아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완두콩이 꽃을 피우려나 봐요. 가까이에 가서 꽃봉오리를 자세히 보고 싶어요. 소녀는 힘겹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내내 누워만 있던 소녀가 정말 오랜만에 발걸음을 뗀 거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완두콩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망의 천사가 아닐까? 우리 아이가 완두콩 덕분에 곧 나을 것 같아. 작은 완두콩 꽃을 들여다보는 소녀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런 소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5번째 완두콩은 소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했어요. 친구야, 잘했어. 이제 곧 건강해져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참, 5번째 완두콩과 함께 살던 다른 완두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데나 떨어져서 새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 떨어져서 바짝 말라버리기도 했대요. 어디로 날아가든 좋다고 욕심 없이 말하던 5번째 완두콩만이 콩나무로 쑥쑥 자라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완두콩들의 세상 구경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내일은 어디에 가든 5번째 완두콩처럼 순수한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가길 바래요. 그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분명히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AB6IX의 우진이었고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조용한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시간이에요. 잘 정돈된 잠자리에 바르게 누워 모든 감각의 긴장을 풀고 귀만 편안하게 제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잠 못 들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가요? 눈을 감으면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한없이 아픈가요? 그렇다면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AB6IX의 이대휘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못된 아이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착하고 다정한 나이 많은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시인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밖에는 폭풍우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비가 저렇게 많이 온담? 밖에 나갔다가는 얼어 죽겠는걸?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와주세요. 누구 안 계세요? 너무 추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시인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얼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웬 아이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 코, 입은 다 얼어붙은 듯 창백해 보였습니다. 시인은 아이를 이끌고 얼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이리로 앉아라. 아이고, 얼굴이 너무 창백하네. 시인은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아이에게 건네줬죠. 이걸 먹고 얼른 몸을 녹이렴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수프를 다 먹었을 때 시인은 아이를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포근한 담요로 감싸 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니? 아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시인에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너무나 따뜻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넌 누구니?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시인은 그제야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동그랗고 큰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거렸고, 물기가 덜 마른 머리카락은 예쁘게 곱슬거리고 있었죠. 게다가 창백한 얼굴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거든요. 활과 화살은 빗물에 잔뜩 젖어서 칠해져 있던 색이 아무렇게나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아름답고 신비해 보였습니다. 시인의 정성에 아이는 금세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죠. 시인은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런데 활이랑 화살은 아주 위험한 것이란다. 그러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아이는 시인의 말을 듣고도 행복한 표정으로 시인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시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왜 그걸 들고 있는 거냐? 넌 어디서 왔지? 넌 누구냐? 그러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큐피드랍니다. 시인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큐피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신 말이에요. 예끼, 무슨 그런 장난을 하느냐? 나는 신의 화살이 물에 젖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단다. 아이는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활과 화살을 들여다보더니 이제 괜찮아요. 다 말랐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냐? 시인이 관심을 가지자 아이는 보여주겠다는 듯 화살을 활에 걸었어요. 그리고는 시인을 향해 겨냥했죠. 그리고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설마 나를 쏘려는 건 아니겠지? 시인은 너무나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시인이 주저앉기 전에 아이가 화살을 놓았어요. 그리고 화살은 시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아야, 너무 아파. 시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아파서 흐느꼈어요. 어때요? 제 화살 고장나지 않았죠? 정말로 못된 아이 아닌가요? 추위 속에서 자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화살을 쏘다니 말이에요. 아이는 깔깔 웃으면서 도망쳤고 시인은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큐피드였구나. 그런데 큐피드의 화살이 이렇게 아픈 것이었다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말해줘야겠어. 그 아이를 조심하라고. 그 다음 날부터 시인은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발가벗은 채로 화살이랑 활만 들고 다니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큐피드예요. 그 아이를 꼭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시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큐피드랑 같이 놀지 말라고 하세요. 큐피드가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그랬다가 화살을 맞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인의 이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큐피드는 아주 영악하고 교활해서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떤 날은 아이였다가 어떤 날은 청년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노인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큐피드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아무에게나 화살을 쐈답니다.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아파져요. 언제 어디서 큐피드와 마주쳐서 화살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어쩌면 내일 길을 걷다가 큐피드의 화살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럼 큰일이에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사랑의 아픔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꼭 큐피드를 잘 피해 다니세요. 사랑에 빠진 분들이 지금 마음 아픈 이유는 바로 못된 아이 큐피드 때문이었네요.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껴본 분들은 얼른 큐피드랑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사랑은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는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AB6IX의 이대유입니다. 제가 소개할 동화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우쭐했던 사과나무 가지 이야기입니다. 동화를 소개하기 전에 잠이 더 잘 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 누워 긴장을 풀고 숨을 크게 내쉬어주세요. 이렇게요. 천천히 눈을 감고 몸을 들썩여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안데르센의 우쭐한 사과나무 가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꽃이 활짝 핀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들판에 핀 꽃들이 바람결에 흔들거리고 풀잎도 춤을 추고 있네요. 그리고 이 들판에서 가장 예쁜 사과나무 가지도 봄을 즐기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는 자신이 이 들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푸른 이파리와 빨간 꽃잎, 몸속에 흐르는 맑은 수액까지 어디 하나 못난 곳이 없거든요. 이 들판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사과나무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구나. 눈을 뗄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사과나무의 소문을 듣고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백작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황금마차에서 내려 사과나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무가 또 있을까? 너무 아름다워. 봄에만 볼 수 있는 멋진 나무야. 내가 하나 가져가야겠다. 백작 부인은 하얗고 고운 손으로 사과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백작 부인은 사과나무 가지를 투명하고 반짝이는 꽃병에 넣었어요. 백작 부인의 방에는 다른 꽃과 가지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사과나무 가지가 가장 빛났죠. 백작 부인은 사과나무 가지를 황홀하게 바라봤어요. 사과나무 가지는 우쭐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내가 제일 아름답구나. 많은 사람이 백작 부인의 방에 찾아왔어요. 사과나무 가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호들갑스럽게 어머, 너무 예쁘다 라고 끊임없이 칭찬했어요. 그때마다 사과나무 가지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식물이나 사람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주목받는구나.
난 예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사과나무 가지는 창틀에 앉아 정원에 있는 나무와 풀도 관찰했어요. 정원에는 사과나무 가지만큼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있었지만 보잘것없고 못생긴 풀도 많았습니다. 어머, 불쌍해라. 저런 풀들은 정말 쓸모가 없구나. 사람들에게 외면받다니. 내가 저들이라면 당장 사라지고 싶을 거야. 특히 들판과 도랑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 가장 불쌍했어요. 예쁜 사과나무 가지와는 달리 색깔도 칙칙하고 향기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하늘에 떠있는 햇님이 살포시 내려와 사과나무 가지 끝에 뽀뽀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에게 말했어요. 안녕, 사랑스러운 사과나무 가지야. 너는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 당연하죠. 나는 여기서 가장 예쁜 존재라고요. 나는 평범한 꽃과는 달라요. 물론 그들과 너는 다르지. 하지만 저 들판에 핀 꽃과 나무 모두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뭐? 말도 안 돼. 나는 흔해 빠진 저 들꽃과는 다르다고. 햇님은 들판에 핀 민들레, 강아지풀, 잡초에게도 뽀뽀했어요. 사과나무 가지는 그런 햇님을 이상하게 쳐다봤죠. 햇님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얘야,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해. 세상엔 다양한 생명이 있고 다들 아주 멋진 매력을 갖고 있단다. 하지만 사과나무 가지는 햇님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풀잎과 잡초는 툭 하면 사람들 발에 밟히고 흔한 민들레꽃은 한 번도 사람들의 눈길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햇님, 민들레는 한 번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민들레를 밟고 지나가죠. 게다가 옷에 붙은 민들레 씨앗은 먼지 취급이나 받는걸요. 그때였어요. 아이들이 들판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한 아이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있는 풀밭 위를 뒹굴며 까르르 웃었고, 다른 아이는 민들레꽃을 톡 하고 꺾어 후 하고 불었습니다. 민들레꽃의 하얀 꽃씨가 눈처럼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민들레를 정말 사랑했죠. 그 모습을 본 햇님이 말했어요. 저것 보렴. 아이들은 민들레꽃도 아주 사랑한단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니? 그러자 사과나무 가지는 입을 삐죽이며 새침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나 그렇죠. 햇님은 그런 사과나무 가지를 보며 씩 웃더니 들판으로 걸어 들어오는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들판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레 민들레꽃을 들어 올렸어요. 민들레의 뿌리까지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할머니는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뿌리는 약사에게 가져다 주었죠. 민들레의 뿌리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보았지? 아름다움이란 저런 것이란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사과나무 가지는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보다 예쁜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화가 난 사과나무 가지는 따지듯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란 저것보다 더 특별한 거예요. 저는 백작 부인이 사는 화려한 이곳에 있잖아요. 민들레는 선택받지 못해서 들판 위에 버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백작 부인이 사과나무 가지를 데려온 것처럼 몇 송이의 꽃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죠. 백작 부인은 새 꽃을 아주 조심스럽게 봉지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봉지 안에 있던 것들을 꺼냈는데 놀랍게도 부인이 소중하게 꺼낸 것은 사과나무 가지가 무시하던 민들레 씨앗이었어요. 부인은 씨앗이 날아갈까 걱정하며 아주 조심조심 깃털 같은 씨앗을 꺼냈죠. 그리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의 날개 같은 하얀 씨앗을요. 씨는 정말 위대해요. 사람들은 백작 부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햇님이 백작 부인의 방으로 들어와 민들레 씨앗에게 입을 맞추고 이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과나무 가지에도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사과나무 가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혔어요. 가지 끝에 걸린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툭 터질 듯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민들레와 사과나무 가지처럼 모두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꼭 찾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당신의 아름다운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